경기도 파주의 자운서원을 가면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추억이란 참으로 신기하다. 누구나 추억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아련한 향수에 잠기며 들뜨기도 하고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추억과 현재를 비교하며 반성하게 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지표가 되거나 새로운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때로는 무서웠던 이야기에 대한 추억은 쉽게 풀어내기 힘들다. 사실이 아니었던 내용이 각색되면서 본질이 흐리거나 과장이 되어 엉뚱한 이야기가 되기도 해서일까? 그래도 이 이야기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술 한잔하며 진솔하게 털어놓은 때는 그 일이 있은 후 6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과는 조금 다르게 각색되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친구가 이 일을 겪을 때 나도 그의 옆에 있었기에 단순한 소설이나 흥미를 위한 선의의 거짓으로 여기기에는 오싹함이 느껴졌다는 점이다. 2006년에 벌어진 일이다. 그 시절은 학창시절. 입시의 부담이 비교적 적고 여러 가지 꿈을 품으며 성장하던 사춘기의 고교 1학년생이었다. 그러나 1인 연의 시간이 흐르면 학업에 시달리며 품었던 꿈들이 현실의 상처를 입게 되는 때가 온다. 그렇게 마지못해 타협하며 소극적인 모습이 되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생은 순수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세상에 대해 묻은 융통성도 생기는 시기라서 개인적으로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라고 여긴다. 내 친구들도 전부 동의한다. 현재는 우정이 소홀해지는 모습을 세상에 시달린다는 핑계를 대더라도 가끔씩 만날 때마다 적지 않은 비중으로 그때의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해보면 참 이상해. 친구의 이 말로 시작된 기묘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비중 있게 다뤄진 때가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쩌다가 이 일이 보따리에서 풀어져 나와 화제가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다만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다시 튀어나왔다고 짐작할 뿐이다. 참고로 여기서 글을 쓸 때 그 친구의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기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A라고 칭하겠다. 나머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B, C, D라고 칭할 것이다. 우리가 1학년 여름방학 때 좀 이상한 숙제 하나가 있었잖아. A가 튀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김말이 튀김을 모둠 튀김에서 귀신같이 쏙쏙 골라 먹으며 말했다. 여기까지는 같은 술자리에 있던 나와 B, C는 크게 집중하지 않았다. 쟁반에 가까운 대형 접시에 담겨 나온 모둠 튀김에서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튀김을 집기 위해 젓가락질을 하기 바빴으니까. 그러고 보니 D를 제외하고는 여기 다 모였네. 나를 포함한 A의 말이었다. 위에 언급한 대로 함께 겪었던 추억 얘기는 모임의 장소에서 분위기가 시들해졌더라도 불을 붙이는 윤활유가 되는 법이다. 그때 개고생이었지. C가 모둠 튀김과 함께 나온 이과두주를 내 잔에 가득 따르며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시선으로 말했다. 왜? 모두가 그때 재밌었잖아. 나는 대답하며 술잔을 단번에 삼키고 얼굴을 찌푸렸다. 보통 술보다 도수가 약간 높고 향이 독특해서가 아니었다. 다소 셈이 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때 일은 계획하고 A, B, C, D에게 제안했던 것까지 모두 내가 직접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2006년 여름방학이었고 나를 포함한 친구들 A, B, C, D 모두에게 학창시절 최고의 추억이었기 때문에 굳이 개고생을 했다고 이제 와서 말하는 C가 약간 얄미웠다. 그러거나 말거나 C는 다시 내 잔에 한 잔을 더 따랐다. 나도 복수하고 싶었으나 C는 맥주 한 입만 먹어도 얼굴이 벌개지는 녀석이다. 이과두주는 절대로 못 먹는다고 처음부터 못을 박았으면서 자기가 주문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렇게 소소한 복수를 위해서였나? 참으로 얄궂다. 힘들기는 힘들었지. 한여름에 산 2개를 넘고 저녁에 다시 산 하나를 넘었으니까.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가 종종 핵심을 찌르는데 도같은 B가 말했다. 그는 이미 자기 접시에 고르고 고른 튀김이 한가득이어서인지 만족한 얼굴로 천천히 말했다. 처음 이야기를 꺼낸 A는 이제 침묵한 채로 고개만 끄덕이며 마지막 김말이를 씹기만 했다. 그게 내 탓이었냐? 나는 과장되게 화를 낸 척하고 곧바로 크게 웃었다. 3명의 친구들도 동시에 웃음을 참기 힘들었는지 크크대거나 박수를 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나 이런 반응을 보니 그들도 즐거웠던 시간임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마지막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소 얼굴이 굳은 A를 제외하고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따리의 흐름을 풀어보도록 하겠다. 2006년 여름방학이 되기 전이었다. 각 과목별로 내신에 반영되는 숙제가 주어졌고 그중 국사 숙제가 독특했다. 여름방학 동안 유적지 한 곳을 견학한 뒤 견학 소감문을 제출할 것. 여기까지만 보면 흔한 숙제 중 하나였겠지만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었다. 성에 없는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 견학한 장소가 먼 곳이거나 빈도가 적은 장소일 경우 만점으로 주겠음. 그러니까 용인에 살았던 내가 옆에 민속촌에 들른 다음에 성에 있게 소감문을 제출하더라도 점수는 반비례할 확률이 높았다. 아직 본격적인 입시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모두가 내신 점수에는 민감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친했던 A, B, C를 모아 일의 계획을 주도했다. 계획은 다음과 같다. 내가 과거에 살았던 양주시에 매우 친한 D라는 친구가 있다. 숙제를 빙자하며 D의 집에 놀러 간다. 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양주시 옆 파주에 자운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견학하자. 파주까지 누가 가겠는가? 이 내용의 A, B, C는 모두 수긍했다. 그때 술자리에서 솔직히 털어놓은 것이지만 다들 내신 점수는 부가적인 것이었고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고 한다. 이러니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참고로 2006년 여름은 꽤나 더웠다. 그때 당시 의정부 북부로 명시된 지하철역에 도착한 뒤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덮쳐오는 열기는 심상치 않았다. 지하철 내부의 시원한 에어컨과 한여름의 온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라 여겨질 만큼의 차이가 있었다. 비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습하고 더운 공기는 숨쉬기도 갑갑하게 만들었고 햇빛을 제대로 받는 곳에서는 오히려 땀이 나오자마자 작은 눈송이처럼 날아가 버려 얼굴에 한 방울의 땀도 맺히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즐거웠다. 나를 포함한 4명의 무리는 각자의 집에 국사 숙제를 핑계대며 정당한 외박을 허락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 말이다. 나는 수년 만에 전에 살았던 장소에 다시 온 감회로 들떴고 친구 셋은 숙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1박 2일간의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다. 중간에 자잘하게 웃겼던 이야기는 몇 개 있다. 훗날 우리가 다시 모여 튀김집에서 술을 먹으며 2006년 여름을 회상할 시점에도 말을 툭툭 던지는 B가 우리보다 늦게 도착했던 게 그중 하나이다. 그래서 나와 A, C는 의정부 북부역에서 B를 기다리느라 더운 여름날 1시간가량을 기다렸다. 그 당시 의정부 북부역이 한창 공사 중이었고 주변에 놀 만한 곳이 없었다. 심지어 사람이 사는 도시라면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PC방조차 없었다. 지금은 모르겠으나 2006년에는 확실히 그런 동네였다. 그래서 우리 셋은 더위에 삼켜진 역 내부에서 시계만 하염없이 보며 B를 기다리기만 할 뿐이었다. 반대로 B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는 결코 도의적 문제가 있을지언정 약속을 어기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 시간보다 예상 이상으로 빨리 도착했기 때문이다. B는 너무나도 칼 같은 성격이라 약속 시간을 수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만큼이나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는 의정부 북부역에서 내 정거장 떨어진 도봉산역에서 등산을 조금 하다가 왔다. 원래 주말에 혼자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취미가 있는 친구였고 남이 뭐라 하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가는 의지의 사나이로서 결코 주관이 꺾인 적이 없었다. 그러니 우리가 휴대전화로 더운 걸 푸념하며 혹은 내팽개치고 간다는 반협박식의 전화에도 한 귀로 흘리며 끝끝내 약속 시간 정각에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더위에 기진해서 1분이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나타난 B에게 푸념할 기운조차 없었다. B를 제외한 우리의 모습은 더위에 지쳐 혀를 삐죽 내민 복슬복슬한 강아지와 다를 바 없었다. 사람이라면 미안해서라도 일찍 왔을 텐데 말이야. 술을 먹었던 그때에도 B를 제외한 셋은 이렇게 입을 모아 말했지만 역시나 제 버릇은 남 못 준다고 B는 대답하기도 귀찮다는 듯 한 귀로 흘리며 대답을 툭 던졌다. 난 약속했던 시간에 제대로 왔어요. 누가 그렇게 빨리 와서 힘들게 하고 있으랬나? 아무튼 B까지 합류하고 난 뒤 다음은 고향 친구 D를 만나는 거였다. 우리는 의정부 북부역에서 나와 32번 버스를 타고 가래비라는 작은 동네로 갔다. 여담이지만 지금도 운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32번 버스는 의정부에서 파주까지 먼 거리를 운행하는 버스였다. 의정부시를 거쳐 양주시, 파주시까지 3개의 시를 돌았다.
거기서 한술 더 뜨자면 우리의 목적지 자운서원조차 종점이 아니었다. 기억에 따르면 아마 파주에 있는 금촌이라는 동네일 텐데 지금보다 훨씬 쌌던 그 시절의 버스비도 의정부에서 금촌까지 어른이 내는 요금은 3,300원이나 했을 정도니 이 버스가 얼마나 먼 거리를 운행하는지 뒤늦게 감이 잡힐 것이다. 다행히도 그날 저녁에 탑승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던 다른 버스와 달리 32번 버스는 굉장히 많아서 거의 5분 단위로 정거장을 지나쳐갔다. 의정부에서 양주시에 있는 가래비까지도 30분가량의 시간이 소모되었기에 우리는 사람이 많이 타고 있던 32번 버스 몇 대를 걸러보낸 뒤 거의 비어있는 버스에 타서 편하게 에어컨을 쐬며 앉아서 갈 수 있었다. C는 더위에 지쳤는지 몸이 식자마자 졸기 시작했고 원래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B는 이런 곳도 있구나 하는 표정을 지으며 창밖으로 열심히 눈을 굴렸다. 나도 B를 따라 열심히 밖을 보며 지난 몇 년간 동네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느라 바빴다. 창밖의 풍경은 참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새로 지어지는 지하철 정거장, 원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늘어난 건물들, 새로 포장된 도로. 그렇게 30분은 금방 흘러 가래비에 도착해 고향 친구 D를 만났다. 참고로 글을 쓰는 지금에서도 D에게 약간 미안한 기분이 든다. 이사간 동네에서 친구 셋을 데리고 가서 1박 2일로 놀아도 되느냐는 전화에도 망설임 없이 수락했으며 그는 즉시 부모님에게까지 허락을 받아낼 정도로 환영해 주었으나 막상 나는 자운서원에 가야 한다는 말을 쏙 빼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더운 날에 가래비에서 만나 내 계획을 들었던 D가 화들짝 놀라며 말했다. 초등학교 때 한 번 견학을 같이 간 적이 있었던 D와 나는 여름날에는 더더욱 그곳을 가는 게 꽤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32번을 타고 가다가 자운서원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서 내린다 하더라도 꽤 높은 언덕 몇 개를 넘어야만 했다. 우리가 만난 시간은 대략 오후 1시로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 가래비에서 자운서원까지 가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2시간쯤이 될 터였다. 떼약볕을 듬뿍 흡수한 아스팔트 언덕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사막에서 큰 모래산을 넘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었다. 신발 밑창을 뚫고 올라온 열기의 발바닥이 익어버릴지도 몰랐다. 그래도 D는 재밌겠다는 말을 하며 같이 가주겠다고 흔쾌히 수락해 주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했듯이 그날은 땀조차 금세 말라버려서 옷이 젖지 않을 정도로 더운 날이었다. 우리는 의정부 북부역에서 그렇게나 찾아 헤맸던 PC방에서 약 오후 3시가 되어 온도가 약간 떨어진 다음에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지. 조금만 더 늦었으면 자운서원에 가보지도 못했을 테니까 말이야. C가 안도에 숨을 쉬며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나와 D는 단순히 간다는 생각만 했지. 자운서원을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을 몰랐기 때문이다. 다시 32번 버스를 타고 파주로 이동해 정류장에서 자운서원까지 큰 언덕 몇 개를 걷고 난 뒤 우리가 불과 입장 마감 시간 15분을 남기고 도착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더운 여름날 언덕 몇 개를 걸어 도착한 견학 장소가 문을 닫아 출입조차 못했다면 나는 아마 A, B, C 이 세 명에게 두들겨 맞는 걸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위로 인해 날카로워진 신경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산과도 같았다.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도착한 자운서원에는 우리 5명뿐이었다. 초등학교 견학했을 당시에는 이곳저곳에서 견학을 온 학생들로 북적였지만 오후 5시가 다 된 시간에 사람이 있을 리는 만무했다. 심지어 매점에 사람은커녕 셔터문이 닫혀 있을 정도였다. 우리는 음료 자판기로 목을 축이며 그럭저럭 제출할 소감문에 들어갈 사진을 자운서원 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대충대충 찍은 뒤 입구에서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관리원을 뒤로하고 다시 언덕을 넘어갔다. 그때 처음으로 살인의 충동을 느꼈어. C가 다소 과장되게 씩 입꼬리를 올렸다. 그가 말하려는 게 어떠한 것인지는 나도 같이 있으면서 느꼈기에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자운서원에서 나온 뒤 언덕을 넘을 시점에는 다소 해가 꺾였고 온도도 많이 내려갔다. 불행한 점은 더위가 가실 정도로 온도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바람이 한 점도 불지를 않아 땀은 금세 옷을 적시기 시작했고 불쾌한 기분은 끝없이 치솟기 시작했다. 우리 5명 중 굳이 누가 나서서 여기서 쉬고 가자라고 털어놓기도 전에 우리 전부는 언덕을 넘다가 퍼져서 길 옆에 앉아 헐떡일 기운도 없이
그저 죽지 않으려고 숨을 쉴 뿐이었다. 그때 우리 옆으로 승합차가 지나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차가 언덕을 올라올 때 5명 모두가 우리를 태워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랬다. 나는 안에 타고 있던 사람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는데 바로 입구에 있던 관리원이었다. 그는 차가 멀어질 때까지 창문 안쪽에서 계속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마 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솔직히 말해 거지 같은 모습이었으리라. 너네들 왜 차 좀 태워달라고 말을 안 했던 거냐? 이건 내가 정말 궁금해서 한 말이었다. 일단 내가 적극적으로 태워달라는 몸짓을 생략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는 승합차가 언덕을 올라올 때 타고 있던 관리인과 눈이 마주쳤다. 동시에 얼핏 본 차 내부는 5명이 앉을 자리는 충분히 있었음을 확실히 봤기에 우리를 태워주겠구나 이런 생각에 가만히 보기만 했다. 그들이 우리를 차에 태워주어야 할 이유도 없었는데 몸이 힘드니 정신도 될 대로 되라는 심정에 나온 생각인 듯하다. 결국 불행히도 바라는 것과는 다르게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옆을 순식간에 지나갔다. 순간 온몸에 힘이 풀리며 닥쳤던 개처럼 멍하니 차의 뒷공무니만을 바라보기만 할 뿐. 그러면서 더위에 심하게 지쳤던지 차가 지나가며 생긴 바람이 참 시원하구나 하는 안도감만이 잔재했다. 참, 우리 5 중에서 단 한 명도 열사병에 걸리지 않았던 게 기적이라면 기적이었다. 나는 너네들이 엄지손가락 들어줄 줄 알았지. 뭔 소리야, 내가 들었어야지. 헛소리들 하고 있네. 우리가 태워달라 하기 전에. 인간이라면 당연히 힘들어하는 학생들 태워줘야 하는 거 아니냐? 차가 우리를 버리고 갔던 부분에서 허무함과 상실감만큼은 다들 동감했는지 열띤 토론의 장이 잠시 열렸다. 아무튼 언덕을 죽으림을 다해 넘고 다시 가래비로 돌아왔다. 시간은 대략 오후 7시를 넘은 시점이었다. 이때 우리에게 드디어 A가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자운소원의 출입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던 게 첫 번째 우연이라면 언덕길을 넘어올 때 관리인의 차를 얻어 타지 못했던 게 두 번째 우연이라 칭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해 촉발된 세 번째 우연이 발생한다. 개요는 이렇다. 32번 버스를 타고 가래비에 도착하였어도 뒤의 집은 가래비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32번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거짓말같이 뒤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버스인 51번 버스가 맞은편에서 휙 지나가 버렸다. 그 버스는 32번 버스만큼은 아니더라도 꽤 먼 거리를 운행하는 버스였고 문제는 1시간에 한 대씩만 운행한다는 거였다. 추가로 우리가 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장소는 2006년 시골의 읍내 정류장임을 기억해달라. 요즘과 같이 편리하게 다음 버스의 위치를 알 수 있는 TV가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또한 먼 거리를 운행하는 버스인 만큼 이 버스가 정확히 시간을 지켜서 온다는 보장도 없었다. 중간에 길이 막히거나 유독 신호에 많이 잡히는 날에는 원래 시간보다 20분 늦게 오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리고 우리가 5명이라는 인원수도 택시를 타고 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은 이유 중 하나였다. 내가 양주에 살았던 당시 가래비에 있던 택시 사무소는 차가 많아야 2대를 넘지 않았는데 이마저도 그날 사무소에는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걸어가는 길을 택했다. 버스가 1시간에 딱 맞춰서 온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51번 버스로 목적지에 간다 하더라도 뒤의 집까지 또 10분을 걸어가야 했다. 반면 가래비에서부터 뒤의 집까지 걸어간다 하더라도 지름길로 간다면 약 50분 정도만이 소요되었다. 다시 걸어가기에는 5명 전원의 체력이 고갈된 상황이었으나 습기가 올라오는 여름 저녁에 몸에 남은 찝찝함은 생각 이상으로 불쾌했다. 어떻게 해서든 빨리 목욕하고 새 속옷으로 갈아입고 싶은 마음만이 간절했다. 참고로 지름길 대신 버스가 가는 차도를 경유해서 간다면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왕복 2차선의 길에는 인도도 없기에 갓길로 5명이 야간에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다. 이에 반해 지름길은 훨씬 시간을 단축하는 게 가능했다. 비록 중간에 작은 산속에 빽빽한 숲을 가로질러 가했으나 언급한 대로 지름길은 강요에 가까운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그리고 5명이라는 인원수는 야밤의 어두운 산의 숲을 지나가는데 충분한 인원수이기도 했다. 아마 2명 혹은 3명이었다면 무서워서 버스를 끝까지 기다렸을 것이다. 숲에 들어간 다음에 어떤 순서로 갔더라? D가 처음이었지.
나도 산길을 가본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길잡이를 해줄 사람이 D뿐이었으니까. D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 나, 세 번째가 너였고 네 번째가 C. 그리고 A가 맨 뒤에서 가지 않았었나? 맞지? 내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말한 대로 산속 숲에 있는 지름길을 통과할 때 D, 본인, B, C, A의 순서였다. 우리가 통과한 숲은 으스스하게 어두웠다. 한여름 오후 8시가 되기 전에 시각은 앞을 구분 못할 정도로 깜깜해지지는 않았다. 해가 지평선을 완전히 넘어가기는 했어도 잔존하는 빛의 여명이 하늘을 짙은 남색으로 물들이는 중이었다. 빽빽한 숲은 더 어둡긴 했으나 자세히 보면 사물 정도는 구분되었다. 오히려 이런 점들이 분위기를 으스스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다. 완전히 어두워서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보다 오히려 어렴풋하게 보이는 희미함이 더 무서웠다. 이 날은 여름에 그토록 흔한 매미도 조용했고 새 한 마리 날지 않았다. 숲에 있는 나무의 밀도가 듬성듬성해지면 밖의 남색 어둠이 가끔씩 숲 한쪽을 좀먹어 오는 게 보이기도 했다. 사물을 분간하게만 해줄 정도의 어둠은 가끔씩 비석 없는 무덤의 봉분을 지나쳐 갈 때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도록 크게 일조했다. 지름길을 말하자면 사실 길이라 부르기도 약간은 민망한 수준이다. 포장은 당연히 되어 있지 않고 흙으로 다져진 것도 아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숲을 지나가면서 풀이 헤쳐지고 발에 밟히느라 제대로 자라지 못한 곳을 생각해 본다면 될 것이다. 그런 상태의 길이었다. 또한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생긴 곳이다 보니 당연히 우리 다섯이 나란히 동시에 가기는 무리였고 일렬로 서서 앞사람의 뒤통수를 보면서 갈 수밖에 없었다. 솔직히 나는 그때 뒤에 뒤통수만 보고 갔어. 나를 겁쟁이라고 핀잔을 주거나 놀리는 친구들은 없었다. 다들 무서워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이전에 몇 번 왔었던 길이었고 언제쯤 숲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무서움이 A와 B, C 셋보다는 적었을 것이다. 내가 제일 무서웠지. 맨 뒤였으니까. 숲을 통과하는데 약 15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너희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도 없더라. 내가 찾아서 나고 했어도 그대로 날 버리고 갔을걸. A가 약간은 원망스러운 말로 토로했다. 그런데 이때 많이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어. 우리의 시선은 뜬금없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A에게 집중되었다. 귀신이라도 본 거야? 내가 약간은 장난식으로 말했다. A는 대답하지 않고 턱을 괜 채 곰곰이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였다. 1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런 게 아닐까? 사실 이걸 털어놓는 거는 너희가 처음이야. 그때 워낙 지쳐있기도 했고 숲길도 무서워서 이제껏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다시 그때 일을 생각해보니 이상하더라고. 의외로 부정하지 않는 A의 모습이 우리의 호기심을 끌어들였다. A는 조금씩 굳어가는 얼굴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숲을 건너갈 때 무섭다는 것은 다들 동의할 거야. 사실 나는 태어난 이래로 제일 무서웠어. 왜냐하면 나를 제외한 4명은 등 뒤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든든했을 거 아냐. 아까 너는 앞에 있는 뒤에 뒤통수만 보고 갔다고 했지.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으로 눈이 돌아가더라고. 무서워서 차마 뒤를 돌아보지는 못하는 대신 불안감의 양옆을 계속 훑어본 거야. 가끔씩 나무가 듬성듬성 있는 곳은 남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는 하늘도 보였고 몇 킬로미터 밖에 있을 법한 가로등, 불빛도 희미하게 보였어. 다들 말은 없었지. 처음 숲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귀신이라도 나오는 게 아니냐던 장난도 조용해졌으니까 분위기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 A를 제외한 나를 포함한 셋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 15분의 시간 동안 그 속에서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말을 하거나 시끄럽게 떠드는 행위 자체가 금지라도 된 것처럼. 숲의 침묵은 그토록 강하게 우리를 억눌렀다. 혹시 여기서 흰색 옷을 입은 사람 본 적이 있어? A의 질문에 우리 셋은 잠깐 서로의 얼굴을 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정말로 귀신을 봤다고 말하려는 거야? B가 살짝 얼굴을 찌푸리며 의문을 표했다. 오늘 다시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 그런가 같다는 다소 애매한 A의 말에 나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아. 몇 가지를 더 물어보려 했으나 A가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걱정 마. 흰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이나 그런 것은 아니었으니까. 확실히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었을 뿐이야. 흰색 반팔 티에 흰색 챙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던 사람이 우리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던 거였고
잠깐, 길은 좁아서 사람 2명이 지나가지도 못해. 사람이 반대편에서 왔으면 너를 뺀 4명이 못 봤을 리가 없잖아. 내가 A의 말을 부정했으나 곧바로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앞으로 온 게 아니라니까. 그랬다면 맨 뒤에 있던 내가 보지도 못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던 길, 옆에 작은 길 하나가 또 있었거든.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차도 가운데에 중앙선 대신 유턴 금지구역처럼 차단막이 설치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려나. 두 길의 사이에는 차단막 대신 나무하고 사람에게 밟히지 않은 숲풀들이 있는 셈이지. 거리는 한 5m 정도였고 넓이도 비슷했어. 아마 거기도 사람들이 몇 번 다니면서 풀을 다져놓아서 생긴 길인가 보다 싶었지. 너희들은 아마 그 길이 있었는지 모를 거야. 다들 앞만 보고 조용히 갔을 텐데. 나는 무서워서 이곳저곳을 마구 훑어보면서 갔으니 이게 이상한 건 아니지. 길을 가는데 한 10분 정도가 지난 즈음이었어. 방금 말한 대로 옆에 길에서 저 멀리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보이더라고. 나는 그때 솔직히 안도감이 들면서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 왜냐하면 여기 숲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닐 뿐더러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구나 싶었으니까. 확실히 그때 옆에서 사람이 지나갔더라도 나는 몰랐을 거야. 나와 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앞사람 뒤통수에만 시선을 고정하면서 갔으니 옆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나간 것만으로는 나와 비, 씨가 모를 수도 있다. 역시 그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은 나밖에 보지 못한 것 같네. A의 얼굴이 조금씩 그리고 뚜렷하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 5초만 생각해 본다면 절대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오늘 처음 이상한 걸 눈치를 채다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반대편에서 걸어왔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했지. 이야기를 계속 이어보자면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나도 불안하게 주변을 훑어보지는 않았어. 그 사람과 우리와의 거리가 점차 좁혀졌고 나는 그가 지나간 줄 알았어. 그런데 희끗한 게 계속해서 보여서 고개를 돌리니 그 사람이 우리 옆에서 따라오고 있더라고. 똑같은 속도로 말이야. 그래도 나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는 혼자고 우린 5이었을 뿐더러 숲을 지나가다가 무서워서 방향을 돌려 우리랑 같이 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있었지. 그렇게 끝까지 와서 숲을 나왔을 때 보니까 맞춰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뻔하지 뭐. 그 사람은 숲에서 안 나왔다는 거지. 어느 순간 눈에서 사라졌고 비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시시하다는 느낌을 담아 말했다. 그러나 A는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다. 말했지만 더 이상 주변을 불안하게 둘러보지는 않았다고 했잖아. 우리가 숲에 나올 즈음은 길이 여러 군데로 나 있었더라고. 그래서 숲에서 나온 다음에 그 사람이 안 보이더라도 이상한 점은 없는 셈이야. 다른 곳으로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눈치를 챈 게 아닐까 싶어. A는 술이 가득 담긴 잔을 단숨에 비운 뒤 마지막으로 털어놓았다. 흰색 옷을 입고 흰색 책 모자를 썼다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의 반대 방향에서 걸어와서 가까워진 다음 옆에서 따라왔다고 했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 조용히 있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흰색 모자의 챙이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같은 방향이었어. 나는 여기서 완전히 이해가 된 상황은 아니었으나 무언가 잡히는 게 있어서 진한 소름이 일기 시작했다. 익숙한 이 감각은 무언가 모르던 일을 깨닫기 전에 어렴풋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전조였다. 우리의 옆길에서 마주오는 방향으로 걸어왔던 사람이 180도로 이동 방향이 반대가 되어 우리를 따라왔는데 모자의 챙은 돌아가지 않았어. 여전히 우리의 뒤쪽을 향해 있었지. 그 사람은 우리 옆에서 뒤로 걷고 있었던 거야. 어두운 숲 속에서 우리 옆을 따라서 5분 동안이나. 과연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을까? A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빈 술잔을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나를 포함한 B, C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다.